자, 이번 시간에는 이 독립관절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 토크 제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원래는 이 두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크죠. 독립관절 제어는 로봇의 모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 토크 제어는 어, 로봇의 모델에 기반해서 제어가 수행이 되는 완전히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어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이 독립관절 제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변형된 독립관절 제어에서는 피드 포워드 컨트롤 방식을 이용을 해서 로봇의 모델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의미의 독립관절 제어는 로봇의 모델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변형된 피드 포워드 컨트롤을 포함한 독립관절 제어는 로봇의 모델을 이 계산 토크 제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방법 다 로봇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만약 그렇다면 이 두 방법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로봇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인디펜던트 조인트 컨트롤도 PID 제어기를 하고 컴퓨터 컨트롤도 PID 제어기를 하고, 그러면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 한번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모델 기반의 독립관절 제어 방식을 한번 봅시다. 이건 뭐 모델 기반이어도 좋고 기반이 아니라도 좋아요. 자, 우리가 크게 로봇의 제어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상위 제어기, 하이 레벨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하위 제어기, 로우 레벨 컨트롤. 자, 상위 제어기, 하위 제어기로 나눌 수 있는데, 상위 제어기는 이제 로봇의 그 상위에 위치해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앞에서 모션 컨트롤러, 모션 제어기라고 배웠죠. 자, 반면에 로우 레벨 컨트롤은 각각의 모터에 붙어 있는 제어기로 모터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제어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터 드라이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우리가 모터 드라이버 속에는 모터 컨트롤러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션 컨트롤러하고 모터 드라이버, 이게 상위 제어기고 이게 하위 제어기죠. 자, 그러면 독립관절 제어에서는 이 모션 제어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모션 제어기가 일단 트로젝터리 제너레이션, 자, 이 각각의 우리가 관절을 제어를 하고 있죠. 그 관절의 세타 D는 뭐예요? desired 관절 각도죠. 그 다음에 오메가 D는 원하는 각속도, 그 다음에 알파 D는 원하는 각 가속도. 그래서 그 각 관절의 원하는 관절각, 관절 각속도, 관절 각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1학기 때 로봇공학 특론 시간에 트로젝터리 제너레이션에서 뭐 사다리꼴을 쓰던 S커브를 쓰건 그런 그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S커브를 쓰죠. 사용을 해서 이 트로젝터리 제너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세타 D, 오메가 D, 알파 D를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션 제어기에서는 이런 트로젝터리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래 의미의 그 독립관절 제어 같으면 이제 이 역할만 할 텐데, 우리가 모델을 사용한다 하면 그 다이내믹스 컴퓨테이션도 모션 제어기에서 해주죠. 그래서 뭐 이너셜을 계산하든지, N이란 건 뭐였어요? 넌리니어 텀이었죠. 넌리니어 텀이 코리올리 텀에다가 중력 텀에다가 마찰 텀을 다 더한 텀을 우리가 비선형 텀이라고 그랬죠. 이런 다이내믹스 계산도 이제 모션 제어기에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모터에 붙어 있는 모터 드라이버는 뭘 하냐면, 이 모터 드라이버에서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전류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이 독립관절 제어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는 타겟이 위치 제어지만 위치 제어기를
위치 제어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치 제어, 그 다음에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전류 제어 또는 토크 제어가 같이 있었죠. 이 아래서 보듯이 위치 제어, 그 다음에 안쪽에 속도 제어, 안쪽에 전류 제어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이 전류 제어가 다 모터 드라이버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독립관절 제어에서 모션 제어기에서는 트로젝터리를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컨트롤에 사용할 그 다이내믹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에서 속도 제어,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전류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때 이제 통상적으로 샘플링 프리퀀시는 1kHz, 매 1kHz마다 이런 그 전류 제어나 뭐 이 속도 제어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 모션 제어기하고 모터 제어기 사이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 정보가 1kHz니까 1초에 1000번 정도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위에서 했듯이 모션 제어기에서 모터 드라이버로 주는 정보는 트로젝터리에 대한 3개하고 다이내믹스 계산한 거 2개를 주죠. 그 다음에 반대로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션 컨트롤러로 주는 정보는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어 주기는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의 예시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제어기의 경우에는 이 포지션 컨트롤러가 약 3kHz, 속도 제어기가 5kHz, 전류 제어기는 15kHz의 주기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애널로그 제어가 아니고 디지털 제어이기 때문에 애널로그 제어는 뭔가가 계산이 되면 뭐 바로바로 내보낼 수가 있지만 우리 디지털 컨트롤에서는 내가 계산한 값을 갖고 있더라도 계산한 즉시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매 1ms, 만약에 1kHz의 주기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매 1ms마다 정보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션 제어기에서 트로젝터리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스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2의 TS라고 나오죠. 우리 제어에서 2의 마이너스 TS 승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T 세컨드만큼의 타임 딜레이, 시간 지연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어떤 계산 값을 지금 갖고 있어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다음 1ms의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값이 지금 편의상 1kHz라면 1ms만큼 기다렸다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세타 D, 오메가 D, 알파 D, 그 다음에 JN이란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에서 위치 제어를 하면 위치도 측정을 하고 속도도 엔코더에서 측정을 하죠. 우리 가속도는 그 측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코더에서는 원래는 위치만 측정하는데 그 위치로부터 수치 미분을 통해서 각속도를 추정을 하는 거죠. 측정이 아니고 추정이죠. 하지만 2번 미분하면 이론적으로는 각 가속도를 구할 수 있지만 너무 노이즈가 많아서 이렇게 이 각 가속도를 엔코더 신호를 2번 미분해서 구하지는 않고 각속도까지만 구하죠. 그래서 이 세타하고 오메가가 이제 엔코더에서 측정한 값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값이 위치 제어하고 속도 제어가 다 모터 드라이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 모션 컨트롤러에 이 정보를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션 컨트롤러 주는 정보는 없는 거죠. 독립관절 제어에서는. 자, 반면에 이제 이 계산 토크 제어를 봅시다. 계산 토크 제어는 모션 컨트롤러에서 마찬가지로 트로젝터리를 제너레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스 컴퓨테이션도 당연히 하겠죠. 모델에 기반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모터 드라이버에서 수행했던
위치 제어, 속도 제어를 이 계산 토크 제어에서는 모션 제어기에서 해줘요. 모션 제어기에서 포지션하고 velocity를 제어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서는 뭘 하냐면 모터 제어기에서 남은 게 이제 이 전류 제어만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샘플링 주기를 1kHz로 합시다. 위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1kHz, 즉 1초에 1000번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 이때 모션 컨트롤러에서 모터 드라이버로 주는 거는 아까 위에서는 모든 트로젝터리 정보하고 동력화 계산한 거를 전부 모터 드라이버로 전달해 줬는데, 이번에는 모션 컨트롤러에서 모터 드라이버로 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토크 타우 D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위치 제어, 속도 제어가 상위 제어기인 모션 컨트롤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터 드라이버로 그런 정보를 줄 이유가 없죠. 반면에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션 컨트롤러로는 아까 그 모터 엔코더로 측정했던 세타하고 오메가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되죠. 자,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 블락선더는 우리 위에서 나왔던 계산 토크 제어에서 배웠던 블락선더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션 컨트롤러하고 모터 드라이버의 역할을 나눠놨죠. 그러면 참 봅시다. 이 모션 컨트롤러에서 트로젝터리를 제너레이션을 했죠. 그게 바로 QD, Q.D, Q.WD죠. 그죠? 우리 위에서는 이걸 세타 D라 그랬고 오메가 D, 알파 D라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자, 요 QD에 대한 오차를 적용하는 게 여기 위치 제어고, 그다음에 Q.D 즉 속도 오차에 작용하는 게 바로 속도 제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ID 제어가 이 모션 컨트롤러에서 수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이 구동되면 발생하는 세타하고 세타닷 오메가가 이 모터 드라이버에서는 필요 없고 제어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로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디지털 컨트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엔코더 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ms 기다렸다 줘야 되죠. 그래서 요 T라는 게 바로 1ms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엔코더 관절 각도, 관절 각속도가 이렇게 이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션 컨트롤러로 전달되면서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션 컨트롤러에서 계산한 요 토크 값, 토크 입력을 이제 모터 드라이버로 전달해 주면 모터 드라이버에서는 전류 제어만, 즉 토크 제어만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총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하면 우선 모션 제어기에서 이런 그 동력화 계산도 다 하고 제어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로 나온 토크를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이때 이제 한번 1ms의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토크가 전달돼서 그 토크 값을 갖고 로봇이 동작을 하면 세타가 발생을 하겠죠. 그때 이제 그 1ms의 또 오차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토크가 변하면 애널로그적으로 로봇의 모션도 바로 변하죠. 모션도 바로 변하지만 우리가 측정도 마찬가지로 1ms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타우 값이 로봇에 들어가서 그거에 의해서 변화된 세타 값을 할 때에는 또 1ms의 시간 제한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측정한 엔코더 값을 또 통신 라인을 통해서 위로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또 1ms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1ms의 시간 제한이 발생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합치면은 3ms의 시간 제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QD라는 값이 있어요.
원하는 어느 시점에 원하는 위치가 있죠. 자, 아주 이상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시점에 원하는 값이랑 그 시점의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그 오차에 PID 제어기가 붙는 건데, 지금은 내가 어느 시점에 QD가 있으면 그거랑 비교되는 Q라는 것은 3ms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3ms 전에 발생한 값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은 현재 값이고 비교하는 값은 3ms 시간 지연이 발생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 위에서는 이 독립관절 제어에서는 이 모터 드라이버에서 바로 제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한 1ms 정도의 차이만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이 계산 토크 제어에서는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 3ms 정도의 시간 지연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통신 라인이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서캣이라는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서캣은 밴드위드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빠른 제어 방식이죠. 굉장히 빠른 제어 방식이지만 내가 샘플링 주기를 1kHz로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세 번의 지연이 발생해서 3ms는 피할 수 없죠. 물론 샘플링 프리퀀시를 좀 더 낮춰서 뭐 이거를 1kHz가 아니고 나는 2kHz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세를 우리가 타임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한 타임 유닛이 1ms고 2kHz로 증가시키면 한 타임 유닛이 0.5ms가 되지만 어차피 세 타임 유닛이 오차가 생기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 우리가 모델 정보를 피드 포워드 시켜주는 독립관절 제어하고, 그 다음에 계산 토크 제어는 둘 다 모델 정보는 100% 활용을 하고, 하지만 이 위치 제어가 하나는 모터 드라이버에서 수행되고 하나는 그 모션 제어기에서, 상위 제어기에서 수행이 된다. 그러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 계산 토크 제어가 독립관절 제어보다는 이런 타임 딜레이가 더 발생을 한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타임 딜레이가 제어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뭐 실험을 통해서 보면 좋겠지만, 이제 실험값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경향을 보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이제 그 매틀랩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우리가 위치 제어는 P 제어를 하고 속도 제어는 PI 제어를 했어요. 우리 앞에서 PI라고 했죠. 위치, 속도, 전류를 PI 통상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류 제어는 이제 생략을 했고, 그냥 모타의 값을 그냥 이너셜로만 모타를 단순하게 이너셜로만 표시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모타의 특성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타임 딜레이에 의한 거를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치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 파트죠. 자, 요게 이제 모터 컨트롤러고, 요 부분이 이제 모터라고 합시다. 지금은 이게 뭐 독립관절 제어냐 계산 토크 제어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토크를 모터에다 주고, 그 다음에 모터에서 엔코더 값을 측정해서 전달을 하고,
했을 때 만약에 no time delay 요 시간 지연이 t 세컨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t 세컨드가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0일 수는 없죠. 근데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한번 성능을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치 제어를 하는데 만약에 오메가 n이 1kHz고 제타가 1이다. 우리 항상 뭐 그 우리 저 제어 시스템은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댐핑 레이셔 갖고 조절을 하니까 댐핑은 전부 지금 1.0이라고 가정을 했죠. 이때 내추럴 프리퀀시가 1, 10, 20, 25, 50, 100 이렇게 커지는 경우를 봅시다. 이제 그 내추럴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어기의 밴드위스가 커져서 추적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자, 오메가 n이 1Hz면 굉장히 느린 거예요. 자, 이때는 이게 레퍼런스, 이게 이제 원하는 출력이고 실제 출력인데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실제로는 120도를 돌아야 되는데 뭐 60도 정도밖에 안 돌죠. 자, 이제 오메가 n을 10Hz로 했을 때는 많이 좁혀졌죠. 오차가. 오메가 n이 20Hz일 때는 뭐 거의 되고 25Hz 더 성능이 좋아졌고 50, 100 이렇게 돼도 추적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오메가 n 내추럴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컨트롤러의 밴드위스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트래킹 퍼포먼스가 즉 어떤 레퍼런스를 잘 추적하는 그런 추적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떤 경우예요? 지금은 이제 딜레이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경우죠. 지금 위치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타 D고 원하는 각도고 이게 실제 각도고 이게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PI 제어기를 통해서 이 오차를 최소화시켜주는 토크를 발생시키고 그 토크를 가지고 모터가 회전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3ms의 한번 시간 지연을 줘 봅시다. 자, 우리가 시간 지연이 있으면 시간 지연은 전부 2n-t s승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타임 딜레이, 시간 지연 또는 데드 타임 이란 말도 써요. 죽은 시간이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딜레이란 말도 제어에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듯이 전달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신을 통해서 뭐 상위 지역에서 하위 지역이, 하위 지역에서 상위 지역으로 정보가 전달되면서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딜레이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 타임 딜레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처럼 트랜스포트 딜레이, 이 전달하면서 일어나는 지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컴퓨테이셔널 딜레이, 계산량이 많아서 내가 CPU가 굉장히 성능이 낮은데 계산량이 많으면 또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CPU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계산은 그냥 순간적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계산에 의한 시간 지연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타임 딜레이는 제어 시스템의 스터빌리티를 항상 감소를 시켜요. 어떤 시간 지연이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스터빌리티가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뭐 그 이제 자동 제어 시간에 여러 번 배웠죠. 자, 그래서 시간 지연이 t가 있으면 이 시간 지연을 나타내는 전달 함수는 2의 -ts 승이다. 자, 2의 -ts 승에 우리 그 전달 함수를 frequency response function으로 바꿀 때는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요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하면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이 2의 -j 오메가 t가 되죠. 그러면 이거의 magnitude는 1이고 절대치 씌우면 1이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1이고 페이즈 앵글이 마이너스 오메가 t다. 자, 그러면 내가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 페이즈 앵글이 주파수의 함수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 페이즈 앵글도 커지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상 지연이라고 그러죠. 페이즈 렉이 커지고 페이즈 렉이 커지면 페이즈 마진이 작아지고 시스템이 less stable, 덜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그니튜드는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2n이 로그 10에 1 하면 제로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전부 제로 데시벨인데 각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t는 일정하게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페이즈 마진이라는 게 뭐였어요? 페이즈 마진이 요 마이너스 180도 라인이 스터빌리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게 페이즈 마진이었죠. 그래서 주파수가 작을 때에는 지금 마이너스 180도 위에 있으니까 페이즈 마진이 있는데 어느 주파수 이상이 되면은 마이너스 180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거죠. 언스테이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은 스테이블하긴 한데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다가 이 라인 이후에는 이제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아까는 타임 딜레이가 없을 때고 지금은 타임 딜레이가 3ms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랑 똑같이 댐핑 레이시오는 크리티컬 댐핑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내가 오메가 n을 한번 증가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오메가가 1일 때는 아까랑 비슷하게 굉장히 오차가 심하죠. 오메가가 10일 때 오차가 줄어들고 오메가가 20일 때는 오차가 좀 생기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때까지는 이 타임 지연이 없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가 오메가 n을 24헐츠로 증가를 시켰더니 잘 추종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막 이처럼 발산하기 시작하죠. 25헐츠 조금 더 키웠는데 완전히 시스템이 발산해서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지연이 있을 때 이 오메가 n을 증가를 시켰더니 시스템이 오히려 발산이 되는 거죠. 자, 잘 봐요. 만약에 시간 지연이 없을 때에는 내가 오메가 n을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추적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때 뭐 오메가를 증가시키면 추적 성능이 좋아진다고 뭐 100, 200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뭐 오메가 n이 한 50월쯤만 되면 벌써 거의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실용적인 데서는 이 정도에서 멈출 거예요. 자, 근데 뭐 더 증가를 시켜도 시스템에 스타빌리티는 영향이 없었죠. 그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간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오메가 n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증가시켰더니 시스템이 완전히 발산해 버리죠. 자,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20월지가 넘으면 이제 시스템이 발산해서 언스테이블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얻은 결론은 만약에 시간 지연이 있는 컨트롤 시스템에서는 그 컨트롤러 밴드위스, 즉 이 컨트롤러 게인이죠. 뭐 결국은 P 게인인데 우리가 P 게인을 증가시키면은 오메가 n이 커지죠. 우리 PID 중에서 특히 P 게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앞에서도 여러 차례 예제에서 봤듯이 P 게인이 커지면 오메가 n이 커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러 게인이 커진다는 거는 바로 오메가 n이 커지고 오메가 n이 커진다는 거는 컨트롤러의 밴드위드가 커진다는 건데 그거를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크게 하면은 발산하기 때문에 이 값을 빠르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러 밴드위드를 떨어뜨리니까 이제 리스판스가 느려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오메가 n을 어느 일정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시스템이 발산하냐 하면은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한번 논리적으로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겨울에 수도꼭지를 틀 때 뭐 오른쪽은 뜨거운 물, 왼쪽이 찬물이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좀 어느 정도 돌려놓으면은 한참 기다려도 계속 찬물만 나오죠.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더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내가 다시 또 급하게 찬물 쪽으로 돌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찬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처럼 이 지금 시간 지연이 있는 시스템이죠. 우리 수돗물이라는 것은 뭐 내가 뜨거운 물 쪽으로 돌린다고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 쪽으로 돌린다고 바로 찬물이 나오는질 않죠. 보통 때에도. 그 시간이 지연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시간이 지연이 있는 시스템을 제어를 할 때에는 내가 그 시간 지연을 감안을 해서 이 손잡이를 좀 시간 여유를 갖고 돌려주면은 제어가 잘 되는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바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시간 지연이 있는 시스템은 내가 입력을 변화시켜도 출력으로 바로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입력을 주고 시간 지연이 2초다. 그럼 2초를 기다린 다음에 출력의 변화를 봐야지 내가 이 변화를 시키고 0.5초 만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변화가 없어 하고 입력을 더 주고 또 0.5초 만에 변화가 또 없네 또 더 주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0.5초씩 4번 2초가 됐을 때 비로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입력을 내가 크게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시간 지연이 있는 시스템 같으면은 너무 제어를 빨리빨리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 시간 지연을 고려를 해서 입력의 변화가 충분히 출력에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렸다가 입력을 변화를 시켜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시간 제한이 없는 시스템은 뭐예요? 시간 제한이 없는 시스템은 입력의 변화가 바로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출력을 보고 입력을 바로바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입력의 변화가 바로 출력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까 위에서 봤던 시간 제한이 0인 시스템이고 그래서 오메가 n을 내가 아무리 증가시켜도 스터빌리티에 문제가 없었죠. 근데 반대로 시간 지연이 지금 3ms가 있는 시스템 같으면은 오메가 n을 빠르게 해서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변화하기 전에 자꾸 입력을 변화시키면은 시스템이 완전히 발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오메가 n을 낮춰서 내가 3ms를 충분히 고려해서 입력을 천천히 변화시켜야지만 내가 제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제 실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 협동 로봇인데 이 협동 로봇을 내가 지금 뭐 동영상을 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관절들을 움직여서 자 이런 B라는 위치, 이 위치 두 개를 이렇게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조건은 지금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다 컴피티토 컨트롤을 했고 컨트롤 피리어드는 1ms로 했죠. 즉 1kHz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즈 A하고 포즈 B 사이를 왕복을 했다. 그 다음에 모션을 이 속도를 30 degrees/second에 가속도를 120. 또 두 번째는 더 빠르게 했죠. 속도를 2배로 올렸고 여기 속도를 3배로 올렸죠. 그리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2배, 3배로 했죠. 자, 이때 자, 이 실제 시스템이니까 이때는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원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시간 지연은 놔두고 내가 인텐셔널 고의로 시간을 더 주질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2번, 3번을 보면 이제 요게 지금 위치 값이 아니고 위치 오차죠. 그러니까 위치 오차니까 이 위치 오차가
위치 오차가 0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오차기 때문에 0이면 제일 좋은데 첫 번째 우리가 등속도를 30°/s 한다고 가속도를 이 정도 했을 때에는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이 정도 오차가 발생을 했죠. 각도로 따지면은 0.25도니까 요거는 뭐 0.0 모르겠네요. 한 뭐 7도라 그럴까요? 이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속도를 더 빨리 하면 오차가 좀 더 커지겠죠. 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더 빨리 했더니 이제 오차가 더 커졌죠. 자, 이번에는 1ms의 시간 지연을 줬어요. 1ms의 시간 지연을 주고 똑같은 실험을 해봤더니 조건은 똑같은데 아까보다 오차가 커지는 게 더 오차가 더 커졌죠. 자, 여기 로워 P 게인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내가 인위적으로 시간 지연을 intentional time delay 인위적으로 시간 지연을 줬기 때문에 아까 시간 지연이 올라갈수록 오메가 n을 조금 크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랬죠.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오메가 n이 너무 크면은 그래서 로워 P 게인이라는 것은 오메가 n을 조금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P 게인을 조금 작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P 게인을 작게 하면 이제 시스템 스테빌리티는 유지가 되는데 추적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추적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시간 지연이 있으면 시스템 인스터빌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그 P 게인을 좀 낮춰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트래킹 에러가 커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제 로봇을 가지고 IJC하고 CTC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독립관절 제어에서는 위치 제어가 어디서 일어나요? 모터 드라이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작다 그랬죠. 반면에 이 CTC는 위치 제어가 모션 제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 지연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CTC의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3ms 정도의 시간 지연이 물론 이제 그 샘플링 프리퀀시를 1kHz로 잡았을 때에는 3ms 정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일단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AB 1번이 그 30도 가속도가 120, 2번이 60도, 240도, 3이 90도, 300. 아까 그 위에서 실험이랑 똑같은 조건이죠. 이때 왼쪽은 독립관절 제어고 오른쪽이 계산 토크 제어인데 이거 좀 포지션 에러죠. 그래서 둘 다 제로일 때가 제일 아이디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위치 제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치 제어가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발생을 했더라도 빨리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죠. 자, 이 IJC를 보면은 위치 제어가 발생을 하고 이제 움직일 때는 위치 제어가 발생하고 딱 멈췄을 때,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움직이는 구간이고 흰색은 움직였다 멈추는 구간. 다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멈추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멈췄을 때는 모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오차가 0으로 돌아와야 되죠. 자, 이 IJC를 보면 여기 보다시피 멈춰 있는 구간에서는 오차가 거의 제로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CTC로 보면은 이렇게 이쪽을 보면 멈춰 있는 구간에서도 오차가 바로 0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움직이는 구간에서도 두 개를 비교하면 오차의 양이 CTC가 조금 더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모델 기반의 독립관절 제어가 이 어떻게 보면 CTC보다 더 좋은 제어 성능을 주는 거죠. 자, 총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IJC하고 그다음에 계산 토크 제어 두 개를 만약에 비교했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계산 토크 제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모델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을 했고 하나는 전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 제어기가 더 낫겠죠. 자, 그 두 가지만 비교하면 계산 토크 제어가 더 성능이 좋게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제 로봇에서도. 그런데 이 IJC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드 포워드 톰을 통해서 이 로봇의 모델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하죠. 자,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교 대상이 계산 토크 제어하고 모델 기반의 독립관절 제어다. 그러면 둘 다 모델 정보는 충분히 동일한 정도로 활용을 했고 이 IJC는 이 관절 토크 제어, 계산 토크 제어에 비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어가 그냥 그 모터 드라이버에서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딜레이, 타임 딜레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IJC가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한 10년, 15년 전에 나온 산업용 로봇들은 대부분 이런 모델 기반 이 피드 포워드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오리지널 독립관절 제어 방식으로 제어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워낙 CPU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들도 대부분 독립관절 제어를 사용을 하되 모델의 정보를 활용하는 즉 이 모델 기반의 IJC 이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입니다. 어쨌든 모델 기반의 IJC 방법을 적용하는 게 이제 대부분 추세예요. 아직 산업용 로봇에 이 계산 토크 제어를 그대로 적용한 거는 내가 예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로봇파를 제어한다 그러면 이제 모델 기반의 IJC를 채택하는 게 좋겠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CTC하고 모델 기반 IJC는 내가 봐서는 똑같아요. 거의 동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지 제어의 주체가 어디 있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플렉서블 조인트라고 우리 원래는 앞에 장에 나왔던 거를 내가 뒤로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은 이제 스퐁 교수가 쓴 로봇 모델링 앤 컨트롤의 이 독립관절 제어라는 챕터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 건데 이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왔어요.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로봇을 설계할 때 굉장히 리지드하게 만들어요. 리지드하게 만드는데 리지드하게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산업용 로봇들은 특히 고속으로 운행을 하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어떤 작업을 하고 또 다른 데로 움직이고 뭐 그러는데 만약에 이 로봇이 리지드하지 않으면은 고속으로 움직이다가 멈췄을 때 약간 진동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거의 잘 안 보여요. 눈에는 거의 잘 안 보이는데 가다가 멈췄을 때 어떤 로봇은 바로 딱 쓰는데 어떤 로봇이 약간 진동이 있다가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진동이 생긴다는 게 바로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은 내가 로봇의 링크가 난창난창한다. 여러분들 우리 감는 플라스틱 자 같은 거를 빨리 움직이면은 끝에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멈추죠.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쇠로 된 자 같으면은 딱 가서 멈추면 같이 멈춰버리죠. 그래서 이 플렉서블 할수록 진동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진동을 막기 위해서 또는 위치 제어를 할 때 무거운 물건을 달았을 때 로봇의 링크가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봇의 링크는 굉장히 리지드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봇팔을 쭉 뻗은 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얹어 놓으면 로봇팔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처지죠. 그거는 링크가 변형이 됐다기보다는 이 링크와 링크를 이어주는 관절이 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joint flexibility, 관절의 유연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 자, 그럼 이런 플렉서빌리티는 어디서 오냐면 뭐 내가 타이밍 벨트를 쓰건 뭐 케이블을 쓰건 하모닉 드라이브를 쓰건 사이클로이드 기어를 쓰고 주로 이제 우리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산업용 로봇에서 소형급은 하모닉 드라이브를 쓰고 그 다음에 중대형급은 대부분 RV 감속기라는 사이클로이드 기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나 사이클로이드 기어 같은 것들은 이 작동 원리가 이 중간에 변형이 생겨요. 이게 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 변형이 생기는 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어떤 로봇을 구성을 했을 때 가장 스티프니스, 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하모닉 드라이브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관절에서 이 강성이 무한대가 되지 못하고 값이 작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렉서블 조인트를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관절, 링크하고 파워 트랜스미션 디바이스는 리지드 바디다. 리지드 바디라는 것은 뭐예요? 강체라는 거는 스티프니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 플렉서빌리티는 이 하모닉 드라이브, 관절의 감속기에서만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모터가 있고 로드가 있는데 이 로드라는 게 바로 뭐냐면 로봇의 링크예요. 이게 로봇 링크예요. 그렇죠? 자, 각 관절에 모터가 있고 중간에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감속기가 있고 이 로드라는 게 바로 로봇의 링크죠. 그래서 모터 축이 회전하면은 감속기를 통해서 링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JM은 모터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 모터의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고 이제 BM은 모터의 어떤 뭐 댐핑 코에피션트다. JL은 이 로드의 관성 모멘트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링크로 보면은 이 링크가 지금 이렇게 회전하면 요 G축이라 그러면은 IGG가 되겠죠. 관성 모멘트. 자, BL은 이 로드 쪽에 댐핑 코에피션트다. 자, 요 KHD가 요 하모닉 드라이브의 토셔널 스티프니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스프링으로 표시해 놓은 게 바로 하모닉 드라이브를 나타냈는데 하모닉 드라이브의 강성이다. 자, 제일 이상적으로는 KHD 하모닉 드라이브의 강성이 무한대가 되면 제일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모닉 드라이브의 동작 원리상 강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타우 M이 모터 토크다. 모터에서 발생한 토크다. 자, 요 세타 M은 모터의 회전 각도하고 세타 L은 로드의 회전 각도인데 만약에 하모닉 드라이브가 강성이 무한대다, 리지드 바디다 그러면 당연히 세타 M하고 세타 L은 똑같겠죠. 그렇죠? 물론 중간에 하모닉 드라이브의 감속비가 뭐 100대 1이면 즉 감속비가 I라 그러면 세타 M은 R 곱하기 세타 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 감속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강성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감속비가 1대 1이다 그러면 하모닉 드라이브가 강성이 무한되면 세타 M은 세타 L일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타 M하고 세타 L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강성에 의해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연상이 어려우면 우리가 그냥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즉
요게 모터고 요게 로드예요. 그죠? 모터고 로드고 중간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의 강성인데, 만약에 얘가 무한대가 되면은 M하고 L은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요게 세타 M이고 요게 세타 L인데, 이게 무한대면은 세타 M은 세타 L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세타 M하고 세타 L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모타 쪽은 세타 M 세타 더블 닷 M 플러스 BM 세타 닷 M 플러스 요 스프링 KHD 세타 M 마이너스 세타 L 이꼴 타우 M이죠. 우리 이 진동이라든가 동력학에서 이식 구하는 건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 내가 모터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내 거 마이너스 남의 거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로드 사이드 부하 쪽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식이죠. 세타 JL의 세타 더블 닷 L, 그 다음에 BL의 세타 닷 L, 그 다음에 KHD인데 내 거 마이너스 남의 거니까 내게 이번에는 부하 쪽이니까 세타 L이죠. 마이너스 세타 M 이퀄 제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로드 쪽에는 뭐 외부에서 걸리는 토크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구했어요. 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봅시다. 그러면 세타 M의 S 제곱 나오고 BM의 S가 나오고 세타 M에 대한 게 KHD 나오죠. 그 다음에 세타 L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KHD의 세타 L이 나오고 원래 있던 타우 M 이렇게 쓸 수 있죠. 로드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JLS 제곱 플러스 BLS가 되고 KHD 요번에 세타 L이고 세타 M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KHD 세타 M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식이 복잡하니까 요 모타 쪽에 JMS 제곱 플러스 BMS 플러스 KHD를 우리가 모타 쪽 P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드 쪽을 PL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자, 이제 불락선도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입력으로 타우 M 모터 토크가 들어오죠. 자, 모터 토크에다가 KHD 세타 L을 더해준다. 타우 M에다가 KHD 세타 L을 더해준 것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모터 사이드에 PM으로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PM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세타 M이죠. 요 세타 M. 자, 요 세타 M에다가 PL, 요게 PL이죠. PL분의 KHD를 곱하면 세타 L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요 플러스 언더는 이 위에 두 개의 방정식을 전부 다 임플리멘테이션을 시켜준 거죠. 자, 우리 실질적으로도 뭐예요? 실질적으로도 이 그림에 보면은 자, 모터에서 토크가 발생하면 모터 자체에 회전자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로드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입력은 타우 M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은 뭐가 돼요? 세타 L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타우 M이고 모터에 토크가 들어가면 속의 내부의 동력학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 링크의 움직임, 여기서 세타 L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시스템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은 이게 컨트롤 시스템은 아니죠. 뭐 PID 제어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위에서 말했던 모터하고 하모닉 드라이브 링크가 연결된 그러한 단순한 구조죠. 자, 그래서 오픈룹 트랜스퍼 펑크션은 입력 타우 M분의 출력 세타 L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타우 n분의 세타 l이라는 이 전달함수를 구하면 pm pl 마이너스 khd 제곱분의 khd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쉽죠? 세타 l 항상 출력부터 시작해서 출력은 pl분의 khd가 되죠. 이거는 곱하기 세타 m인데 세타 m은 pm분의 1이 곱해지고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타우 m 플러스 khd의 세타 l이죠. 그러면 내가 출력에서 시작해서 다시 출력이 나오면 여기서 멈추고 이거를 세타 l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이 전달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PM이 모타 쪽이고 PL이 이제 부하 쪽인데 지금은 이 제어의 대상이 되는 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보니까 이제 분모가 PM, PL 마이너스 KHD의 제곱이죠. 그러면 실제 값을 집어넣고 쭉 전개를 했더니 이제 최고차항이 4차, 뭐 3차, 2차, 1차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어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이 마찰 또는 점성 마찰, 뭐 점성 감쇄, 뭐 이 값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값이 작고 왜냐하면 이 베어링을 통해서 윤활을 잘해주기 때문에 실제 값도 작을 뿐더러 이런 댐핑 텀들은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느리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시스템의 다이내믹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 댐핑 텀을 아예 그냥 0으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시스템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M하고 PL은 다 0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럼 위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에서 이 BM 텀이 다 0이 되고 이 텀도 0이 되고 이 텀도 0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JM, JL의 S4승에 3승 텀을 없애주고 2승 텀은 이것만 남죠. S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S제곱으로 뽑아내고 JM, JL, S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전달함수가 있을 때 그 전달함수의 분모 이꼴 제로를 통해서 우리가 폴, 극점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시스템의 전달함수인데 전달함수의 분모 이꼴 0, 이거 이꼴 0으로 놓으면 지금 해가 어떻게 돼요? S가 제로, 이 더블이죠. 중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꼴 제로면은 해가 어떻게 돼? S는 JM, JL분의 KHD의 JM 플러스 JL의 루트를 씌우는데 여기 넘어가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앞에 자, 이 양수고 양수인데 뭐 A의 S제곱 플러스 B 이꼴 제로의 형태니까 S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A, B가 둘 다 우리가 양수니까 모의 제곱이 음수니까 이거 복소수가 되죠. 그래서 S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우리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에서 갈 때 S는 J 오메가죠. 자, 그 값으로 보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KHD JM분의 1 플러스 JL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하모닉 드라이브의 강성이 커질수록 오메가가 커지는 거죠. 프리퀀시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는 루트 n분의 k였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추럴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라는 것은 질량이 커지면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오메가는 작아지고
K가 커지면 오메가 n이 커지는 거죠. 그죠?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우리 10시 반까지 잠깐만요. 자, 계속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드백 컨트롤 제어를 하려면은 뭔가 출력을 측정을 해서 입력적으로 피드백을 시켜주는 게 이제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터의 위치, 각 위치 세타 m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의 각 위치 세타 l이 있어요. 자, 그 아래서 보면은 요 부분,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아까 위에서 우리 제어의 대상이 되는 모터, 감속기, 그 다음에 링크 시스템이죠. 이게 오픈룹 시스템이고 입력이 세타 m이고 출력이 세타 l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제어의 대상이 세타 l이니까 세타 l을 피드백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터 앵글을 피드백을 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 텐데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모터 앵글 피드백이죠. 세타 L이 아니고 요 세타 M 모터 각도를 한번 피드백을 시켜본다 이거죠. 그러면 요 RS도 이제 모터의 그 원하는 기준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PD 제어기를 구현을 했죠. 그래서 원하는 모터 각도랑 실제 모터 각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PD 제어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제어기가 KP 플러스 KDS. 이게 지금 제어기 파라미터가 KP, KD 두 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루트 로커스를 할 때 파라미터를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트릭을 썼냐 하면 이것을 KDS 플러스 A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KDS는 그대로고 A를 우리가 KD분의 KP를 A라고 대치를 하면은 결국은 KDA라는 게 바로 KP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모터 토크 타우 M은 자, KDS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오차가 RS 마이너스 세타 M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식이 나왔죠. 모터 사이드에 이 식이 나왔는데 이 식으로부터 지금 세타 M은 이 부분이 바로 PM이죠. 세타 M은 PM분의 1에 타우 M 플러스 KHD 세타 L이죠. 자, 그러면 세타 M은 PM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방금 타우 M이라는 게 KDS 플러스 A R 마이너스 세타 M이고 그 다음에 이 식 그대로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세타 M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타 M에 대해서 이제 왼쪽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어 시스템의 출력이 되는 건 세타 L이죠. 세타 L은 위에서 이제
로드 사이드의 식이 이 식이었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PL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타 L은 PL분의 KHD 세타 M이 되죠. 자, 그러면 HL은 PL분의 KHD고 세타 M은 위에서 구했죠. 이 식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R분의 세타 L을 구했죠. 이게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크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기준 입력분에 출력했으니까 클로즈롭 시스템의 전달 함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클로즈롭 트랜스퍼 펑크션의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클로즈롭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죠. 우리가 앞에서 루트 로커스를 그릴 때에는 이 클로즈롭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1 플러스 K의 분모에 폴이 있고 분자에 제로가 있는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 PMPL 플러스 PL KDS 플러스 A 마이너스 KHD 이꼴 제로. 요게 이제 클로즈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요 KD가 요 K가 되도록 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은 그러니까 1 플러스 KD의 이러한 이퀘이션으로 쓸 수가 있죠. 형태가 똑같아졌죠. 자, 우리가 루트 로커스 그럴 때 항상 자, 이런 형태로 고쳐놓고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PMPL-KHD의 제곱. 아까 위에서 비슷한 식이 한번 나왔죠. PL, PM-KHD의 제곱하면 지금 우리가 댐핑을 무시했을 때 S제곱이랑 우리가 그 폴이 나왔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로 JM하고 JL은 뭐 0.004, BM은 0.02로, 뭐 BL은 제로, KHD. 자, 이제 중요한 하모닉 드라이브의 그 우리가 스티프니스를 0.8 뭐 이라고 잡았고 PD 제어기에서 A를 5라고. 지금 아직 KD는 뭔지 모르죠. KD는 구해야 되는 값이고 A는 그냥 5라고 잡았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트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꼭 5가 아니고 6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조절을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로커스 이 부분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루트 로커스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고 JM, JL, BM, BL, KHD. 그 다음에 이 PD 컨트롤러라고 했죠. 그래서 1A 한 게 지금 KD의 S 플러스 A니까 S 플러스 A는 1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PM하고 PL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죠. 즉 PM은 JM S제곱 플러스 BM S 플러스 KHD 그래서 개수만 따면은 JM, BM, KH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식의 뉴머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뉴머레이터는 요 PL에다가 PD 컨트롤러를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할 때 우리가 컨볼루션을 쓰죠. 그 다음에 분모는 PM, PL 두 개 다항식 곱했으니까 컨볼루션 마이너스 요 상수만 쓰는데 이게 0, 1, 2, 3, 4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상수만 썼는데 이쪽이랑 디멘전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썼고 자
그래서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를 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루트 로커스를 그렸더니 이제 이 그래프처럼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루트 로커스라는 건 뭐예요? 루트 로커스라는 것은 오픈룹 폴에서 시작해서 오픈룹 제로로 가는 궤적을 우리가 루트 로커스라고 하죠. 자, 여기 지금 X로 표시한 게 오픈룹 폴이죠. 이 오픈룹 폴에서 시작해서 오픈룹 제로,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제로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오픈룹 제로에는 파이나이트 제로도 있고 지로 앳 인피니티.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제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지로 앳 인피니티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루트 로커스가 나왔으니까 이 KD가 요 오픈룹 폴에서 시작하니까 KD가 제로, 여기 X 표한 것도 KD가 제로, 요것도 KD가 제로죠. KD가 제로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 요 화살표를 따라서 KD가 무한대일 때 오픈룹 제로에서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KD 값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이 클로즈로 폴은 S플레인 상의 왼쪽에 있으니까 항상 스테이블한 궤적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궤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매틀랩에서 그래프를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보면 이 빨간색 모터 앵글 피드백을 했을 때 빨간색처럼 커브가 나오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여기 특징은 나중에 보도록 하죠. 아직 그래프를 안 봤으니까. 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한 게 모터 앵글을 피드백을 시켰죠. 자, 두 번째는 로드 앵글을 피드백을 시켰어요. 요 세타에를 피드백을 시킨 거죠. 아까는 여기서 피드백했는데 지금은 세타에를 피드백을 시킨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그대로 KD는 S 플러스 A로 놓고, 이것도 아까 위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서 나왔고, 이 식을 가지고 쭉 전개를 하면은 이와 같은 클로즈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랑 조금 다른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R S분의 세타 L도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루트 로커스를 그려봤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KD가 제로죠. KD가 제로, X표 한 거에는 이게 KD가 제로죠. 그 다음에 KD가 점점 커지다가 KD가 아까 위에서 모터 앵글을 피드백을 시키더니 어떻게 됐어요? KD가 아무리 커도 항상 클로즈로 폴이 좌반 평면에서 스테이블 했는데 지금은 KD가 조금만 커지면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모르겠는데 KD가 어쨌든 어떤 특정한 값보다 조금만 커지면은 클로즈로 폴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죠. 자,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로드 앵글을 피드백했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아까 A는 KP분의 KD인데 이게 5라고 잡았는데 이게 0.03에 5 곱하면 0.15고 요거는 0.25니까 조금 5랑은 차이가 나죠. 지금은 아까는 뭔지 모르니까 5로 잡았는데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제일 잘 나온 거를 뽑아낸 게 이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만약에 그 감속기가 굉장히 리지드하다. 그러면 세타 M하고 세타 L이 같다 그랬죠. 그러면 뭐 세타 M을 피드백을 시키나 세타 L을 피드백을 시키나 사실은 그래프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그 하모닉 드라이버의 강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타 M하고 세타 L이 동일하진 않죠. 자, 그랬을 때 이 출력을 피드백을 시키냐 아니면 모터를 피드백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죠. 전체적으로 어느 게 더 좋아요? 모터를 피드백 시켰을 때가 좋죠. 우리가
엄밀하게 제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타의 회전 각도가 아니고 링크의 회전 각도이기 때문에 세타 L을 피드백을 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세타 L을 피드백을 시켰더니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해지고 성능이 오히려 나빠지고 모타를 피드백 시키는 게 성능이 더 좋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극단적으로 얇은 자를 가지고 내가 위치 제어를 한다고 해봅시다. 위치 제어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자가 굉장히 리지드하면은 내가 여기서 90도를 보낸다 그러면은 여기서 90도를 보내죠. 근데 자가 리지드하면은 내가 이 끝점을 90도를 보내나 이 안쪽을 90도 돌리나 같은 이야기죠. 진동이 없으니까 동일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자가 휘청휘청거리죠. 휘청휘청거리는데 내가 모터를 가지고 피드백을 시킨다 그러면 나는 뭘 하냐 하면은 이 안쪽, 이 내 팔꿈치 쪽을 90도를 회전을 시키면서 이 팔꿈치가 90도를 돌았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피드백을 해서 하는 거죠. 이 뒤에가 휘청휘청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거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로드를 피드백 시킨다는 것은 이 끝점의 위치를 가지고 90도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끝에는 휘청휘청거리죠.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걸 가지고 90도를 맞추는 거랑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는 부분을 갖고 90도를 맞추는 거랑 그 차이로 대충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타 앵글을 피드백 시키는 게 이제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로 이 실제 로봇에서도 내가 각도를 제어할 때 우리가 모타의 속도, 모타의 각도를 가지고 위치 제어를 하지 이 로드의 끝쪽을 갖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찰로부터 우리가 감속기가 있을 때에는 감속기에 플렉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감속기의 출력부가 아닌 감속기의 입력부, 즉 모타의 출력부를 가지고 위치 제어를 하는 게 성능이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카티전 스페이스 컨트롤을 봅시다. 카티전 스페이스 컨트롤. 자,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카티전 스페이스 컨트롤에서는 이 마찬가지로 PID 제어를 하는데 제어의 대상이 되는 각도가 아까 관절 공간 제어에서는 QD하고 Q의 오차를 갖고 했죠. 관절 공간에서. 그런데 지금 직교 공간 제어에서는 원하는 ND 팩터의 포즈하고 실제 포즈의 차이인 델 X를 가지고 직교 공간에서 PID 제어를 하는 방식이죠. 자, 이때 아까 우리도 그 독립관절 제어랑 그다음에 계산 토크 제어랑 할 때 뭘 봤어요? 우리가 봤던 게 모션 제어기하고 모터 드라이버의 역할 분담을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모션 제어기가 있고 모터 드라이버가 있죠. 자, 근데 아까는 차이가 뭐였어요? 위치 제어, 속도 제어를 모터 드라이버에서 하는지 모션 제어기에서 하는지 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배울 텐데 직교 공간에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배울 텐데 하나는 여기 A번 이름이 좀 길지만 관절 속도 제어를 통해서 이 위치 제어를 한다. 여기서 위치 제어는 뭐예요? 위치 제어는 바로 직교 공간이니까 ND 팩터 포즈, 로봇의 말단부 자세를 가지고 위치 제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피티터 컨트롤. 아까 우리가 했던 계산 토크 제어는 관절 공간에서의 계산 토크 제어고 지금은 직교 공간에서의 계산 토크 제어죠. 그 두 가지 방법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간단히만 보면은 이 관절 속도 제어를 가지고 위치 제어를 할 때에는 이 모션 제어기에서 Q.D를 보내주는 거죠. 모터 드라이버로 Q.D를 명령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 토크 제어에서는 이 타우 D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우리 앞에서 계산 토크 제어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산 토크 제어를 할 때 모션 제어기에서 로봇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토크를 계산한 다음에 이 토크 값을 모터 드라이버로 목표 토크로 줬죠. 이 관절 공간에서의 계산 토크 제어를 할 때 모션 제어기에서 동력학을 풀어서 이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토크 값을 모터 드라이버로 주고 모터 드라이버의 역할은 이 토크 제어를 통해서 이 목표 토크를 구현하는 게 이 모터 드라이버의 역할이었죠. 자, 마찬가지예요. 계산 토크 제어는 항상 문자 그대로 이름이 의미하듯이 토크 제어를 하는 거예요. 토크 제어를 한다는 것은 내가 토크 값을 이 토크 값을 모터 드라이버로 주고 모터 드라이버가 토크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 값의 계산을 직교 공간에서 하나 관절 공간에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관절 토크 계산 토크 방식에서는 이 토크를 계산해서 모터 드라이버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토크를 주는 게 아니고 목표 속도를 준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보도록 하고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방법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요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배운 다음에 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포지션 컨트롤 through joint velocity control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방법도 사실은 어느 교과서를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방법이에요. 뭐 비슷한 것들은 나올지 몰라도 뭐 이런 이름을 쓰는 제어 기법은 없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개발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원천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이 비슷한 방법들이 휴리스틱하게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계산 토크 제어 방식처럼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게 아니면서도 또 성능도 웬만큼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 일단 뭐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 관절 공간에서의 속도 제어를 통해서 이 직교 공간에서 위치 제어를 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X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직교 공간에서 ND 팩터, 직교 공간에서 ND 팩터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 로봇이 있으면은 X, Y, G 이 베이스 프레임이 있으면은 뭐 로봇이 이렇게 이 말단이 있으면 말단이 X, Y, G가 있죠. 그렇죠? 위치로 이 베이스 프레임에서 X축, Y축, G축으로 얼마큼 떨어졌는지 이게 이제 포지션 위치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방위는 어떻게 돼요? 방위는 표시하는 방법이 파이, 세타, 푸사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로봇 회사들은 RX, RY, R은 로테이션이겠죠. RG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ND 팩터 포즈, ND 팩터 포즈 영어로는 ND 팩터 포즈고 우리말로는 그냥 말단 자세라 그러는데 말단 자세는 이처럼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포지션은 X, Y, G고 오리엔테이션은 파이, 세타, 푸사이에서 6 by 1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X는 6 by 1 벡터예요. 자, 이 실제 값이고 원하는 값이고 XD-X 하면 오차가 델타 X겠죠. 자, 그러면 델타 X 닷은 X 닷 D 마이너스 X 닷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 앞에서
그 로봇공학 특론을 배울 때 로봇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뭐였어요? 바로 x 닷은 jq 닷이라는 저코비안 릴레이션이었죠. 직교 공간에서의 말단의 속도 x 닷하고 관절 공간에서 관절의 각속도 사이에는 이런 저코비안으로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x 닷이 jq 닷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넘기면은 jq 닷은 x 닷 d 마이너스 델타 x 닷이니까 j 닷은 j 인버스의 x 닷 d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구했어요. 자, 이 카티전 스페이스 오차로부터 우리가 저코비안 관계식을 써주면 이 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델타 x라는 게 뭐예요? 델타 x라는 게 오차예요.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서 결국은 오차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우리가 에러 다이내믹스, 오차 동력학을 구성을 해요. 일단 오차를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그 오차가 0으로 수렴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오차가 0으로 수렴하면 되는데 오차가 어떤 값을 가지다 0으로 수렴하는, 즉 시간에 따라 변하죠.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 동력학이라는 것은 오차가 메인 변수가 되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 미분 방정식의 해가 바로 오차가 되고 그 오차는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는 성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 다이내믹스는 델타 x 닷 플러스 k 델타 x는 제로다. 이게 오차 동력학이에요. 자, 내가 1차 미방이죠. 이 1차 미방을 풀면 델타 x를 구하는 거죠. 이 델타 x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돼요. t가 커짐에 따라서 0으로 가는 되죠. 자, 그렇게 되도록 내가 k 값을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 k는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k 값을 잘못 잡으면은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안 가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도록 k 값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어기죠.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한다고 하죠. 설계한다는 것은 뭔가가 결정되지 않는, 즉 수식에 의해서 해석적으로 풀지 못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게 설계예요. 만약에 해석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다 되면은 굳이 설계라는 말을 안 써도 되죠.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버리니까. 하지만은 자, 일식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하지만 이식에서 K라는 것은 설계를 통해서 내가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식을 일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즉 여기서 델타 x 닷은 마이너스 K 델타 x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Q 닷은 J 인버스의 x 닷 d 플러스 K 델타 x가 되죠. 아까는 Q 닷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Q 닷 d라고 썼죠. 뭐 이거는 식이 변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 값이 뭐예요? 이게 내가 지금 원하는 말단 자세죠. 그 원하는 말단 자세에 해당하는 관절 공간에서 원하는 관절 각도다. 그런 의미로 D를 붙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제어를 통해서 Q 닷하고 Q 닷 D가 동일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는 식이에요. Q 닷 D는 J 인버스의 X 닷 D 플러스 K 델타 X다. 자, 이 식을 한번 불락선도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직교 공간에서 위치 제어를 한다 그러면 일단 목표값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값. 목표값이 뭐예요? 말단의 원하는 자세하고 말단의 원하는 자세 속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궤적이죠. 그러면 XD, XD가 내가 원하는 궤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원하는 말단 자세고 실제 말단 자세고 요 차이가 델타 X죠. 자, 델타 X에다가 요 P 제어기 K 값을 곱하고 거기다가 X.D를 더한 게 이제 여기까지가 왔죠. 자, 거기다가 J 인버스를 곱해주면 Q.D가 나오죠. 그러면 이 Q.D 이제
관절 공간에서 이 Q.D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속도 제어기, 이게 뭐 P 제어기 아니면 PI, PD 제어기겠죠. 그러면 실제 값, 원하는 값, 실제 값 빼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값을 구하는 값이죠. 자, 그런데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로봇의 말단 자세는 직접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뭐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를 써야지만 추적이 가능한데 뭐 그 장비 가격이 한 3억 4억 대니까 쓸 수가 없는 장비죠. 그래서 이 X 로봇의 말단 자세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이 로봇의 관절 각도에서 이 포워드 키네매틱스 전기 구학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죠. 간접적으로. 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가 아까 로봇의 가장 기본식이 X 닷은 JQ 닷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Q 닷은 J 인버스의 X 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말단 자세에 해당하는 원하는 말단 관절 각도가 나오겠죠. 이 식. 그럼 이 식을 그냥 QD 닷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자코비안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X 닷 D도 아는 거죠. X 닷 D도 알고 자코비안도 아니까 이 식에 의해서 Q 닷을,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Q 닷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맞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Q 닷 D는 J 인버스의 X 닷 D, 그러니까 이 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아주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모델을 정확히 해서 자코비안도 정확히 알고 뭐 노이즈도 없고 그럴 때는 이 식이 맞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은 모델도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오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K 델타 X라는 것은 그렇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오차를 P 제어기를 통해서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완벽할 때에는 이 값이 없어도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이 텀이 없으면은 이 제어기가 굉장히 부정확해지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기술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다 끝났죠. 어차피 내가 어떠한 제어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직교 공간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직교 공간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트로젝터리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 XD, X.D는 어차피 구하는 거고, 나는 요 K 값만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차피 모터 드라이버에서 이 제어를, 이 속도 제어를 하는 거죠. 자, 이 제어기의 최대 복병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J 인버스. J 인버스. 자코비안의 인버스죠. 자, 일단 우리가 J가 n by n 행렬이어야지만 역행렬이 존재하죠. 만약에 J가 n by n이 아니고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고 non 스퀘어 매트릭스면 J 인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근데 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자세히 배웠듯이 이 우리가 그러니까 1, 2, 3, 4라는 A 매트릭스가 있으면 A의 인버스는 어떻게 돼요? A 인버스는 이 디터미넌트 A죠. 디터미넌트 A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하고 4의 자리를 바꾸고 2, 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디터미넌트 A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디터미넌트 A가 4 마이너스 2, 3은 6이니까 마이너스 2지요. 자,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디터미넌트 A가 디터미넌트 A분의 1인데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이 부분이 무한대가 되니까 뭐 이 괄호 안에 숫자에 상관없이 전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그러한
점을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싱귤러 포인트, 특이점이죠. 그래서 이 로봇이 특이점 근처에 있으면 분모, 특이점에 있으면 이제 정확히 0이 되는 거고, 특이점 근처에 있으면 정확히 0이 되진 않지만 0 근처로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굉장히 값이 작아지니까 이 전체를 계산하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특이점 근처에서는 이 저코비안의 인버스가 굉장히 큰 값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QD 닷도 굉장히 값이 커지고 오차가 심해지죠.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로봇을 구현하다 보면 특이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운더리 싱귤레러티는 로봇이 바운더리 팔을 끝까지 뻗었을 때에 불가피하게 생기니까 피할 수가 있지만, 이 인터널 싱귤레러티라는 것은 팔을 뻗지 않고도 로봇이 정상적으로 구현하는 중앙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 싱귤레러티가 발생을 하면 로봇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이 댐프드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에요. 댐프드 리스트 스퀘어 방법. 자, 이 방법은 일단 어떤 코스트 펑크션을 설정을 해요. 근데 그 코스트 펑크션은 이게 두 개의 텀으로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 텀을 보면은 x 마이너스 jq 다시 있죠. 자, 우리가 x 닷은 jq 닷이라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이상적인 경우에는 x 닷 마이너스 jq 닷은 이 값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델 오차가 있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확히 이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싱귤러 근처로 가면 어떻게 돼요? q 닷 값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q 닷이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정확히 0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텀은 뭐냐면 q 닷 t q 닷이죠.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벡터가 나오고 이거에 트랜스포즈 x 이런 형태로 쓰는 거 우리가 쿼드레틱 텀이라 그러죠. 결국은 이건 뭐가 돼요? 결국은 스칼라 텀이 되는 거죠. 스칼라. 자, 그러면 q 닷 t에 q 닷 하면 이제 q 닷을 보면은 q 닷은 아까 싱귤러 근처로 가면 값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죠. 자, 이 코스트 펑크션이라는 건 뭐예요? 코스트 펑크션은 0이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손실 함수이기 때문에 손실이 로스 펑크션이라는 비용, 코스트 펑크션 하면 비용 함수, 로스 펑크션 하면 손실 함수인데 뭐 비용이건 손실이건 0이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이 둘 다 0이 되면 제일 좋죠. 이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x 닷은 jq 닷이니까 이 텀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q 닷 관절의 각속도도 빠르지 않으면 좋겠죠. 싱귤레러티가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빠르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코스트 펑크션을 내가 최소화시키도록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코스트 펑크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코스트 펑크션을 최소화시키는 요 j 값을 구하면 j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거를 구하는 거는 아마 로봇공학 특론에서도 비슷한 걸 했고, 우리 최적화, 수학에서 배우는 최적화 또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j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자, 요때 우리가 k 제곱이라는 거를 했죠. 요 k 제곱이 바로 웨이팅 펑크션이에요. 웨이팅 펑크션. 여기 나오죠. 웨이팅.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텀하고 두 번째 텀 중에서 이 서로 비중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코스트 펑크션이 A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두 개가 더해져 있죠. 근데 A 값이 10이고 B 값이 1이다. 만약에 그럼 더하면 11인데 이 전체를 최소화를 시켜서 만약에
1.1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1.01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A는 10에서 1로 줄어들고 B는 1에서 0.1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A는 값이 9나 줄어들었고 B는 0.9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최소화를 시키면은 값이 큰 게 작은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내가 요 K 값을 굉장히 작게 하면 요 A 텀이 B 텀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K를 작게 한다는 것은 A를 내가 더 중점적으로 줄이겠다는 말이고, 내가 K 값을 어느 정도 크게 하면은 B 값이 A 값에 상대적으로 커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B 값을 A 값에 비해서 더 많이 줄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K 값이 웨이팅을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해서 K를 크게 잡는다는 것은 요 Q 다시 값이 작으면 좋은데 Q 닷 값이 커지지 못하도록 굉장히 크게 어떤 제한을 가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K 값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K 값이 작으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Q 다시 값이 커지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고 X 닷하고 JQ 다시 값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데다가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한 값을 우리가 damped least square invers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저코비안 인버스인데 이 저코비안 그냥 J는 그냥 인버스고 damped least square는 요 코스트 펑크션을 최소화시키는 개념으로 이 J 스타라고 썼지만 여기 이제 일종의 수도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Q.D는 J 인버스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J 인버스 자리에다가 지금은 그 J 스타를 써주는 거죠. J 스타 인버스를 써주는 거죠. 자, 이걸 자 그러니까 J 대신에 지금 J 스타를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K를 0으로 놓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J 스타는 J 트랜스포즈죠. 이거의 K가 제로면 J 트랜스포즈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J고 J의 마이너스 트랜스포즈의 J 인버스가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J 스타가 J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J 스타 안에 벌써 인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J 스타 인버스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J 스타 자체가 J 인버스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을 쓴다. 자, 이 방식을 쓰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싱귤러 근처에서 아까 그냥 원래식으로 하면 보통 때는 좋은데 싱귤러 근처로 가면은 J 인버스 값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 따라서 Q.D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그래서 계산이 오차가 이제 심해지는데, 이제 이런 J 인버스 대신에 J 스타를 사용을 하면은 싱귤러 근처에서도 그 관절 속도를 제한을 해서 안정된 경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반면에 만약에 내가 싱귤러 근처에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싱귤러 근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임시방편 비슷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싱귤러 근처에서 0.001에 분의 1을 해다가 아까 뭐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계산하면 값이 굉장히 커지죠. 그럼 내가 0.001을 쓰지 않고 그냥 이거 너무 이걸 쓰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그냥 0.1 이렇게 내가 임의로 고치는 거예요.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분모가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분모를 적절하게 큰 값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이 방법이죠. 그러면 어차피 싱귤러 근처에서는 계산이 엉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엉망이 되나 이렇게 해서 오차가 생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싱귤러 근처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고 이 k 값은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때에는 뭐 이게 0.5분의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자, 이거는 정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할 때에도 이 k 값이 작동해서 0.5가 아니고 뭐 0.6 이런 식으로 고쳐주니까 싱귤러 근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싱귤러 포인트 근처에서는 이 J 인버스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계산이 엉망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편법으로라도 얘가 커지지 못하게 막았는데, 자, 거긴 좋았어요. 좋았는데 싱귤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이제는 계산이 정확하게 될 때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K 델타 X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이런 싱귤러가 없고 그러면은 나는 이 Q.D를 그냥 X.D를 가지고 아까 말했처럼 Q.D는 J 인버스의 X.D만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싱귤러 근처에 가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아까 스몰 k에 의해서 이 값이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이 P 제어기가 막아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좋기는 어떻게 해요? 제일 좋기는 이상적으로는 싱귤러 근처로 가면은 K 값을 뭐 크게 주다가 싱귤러에서 멀어지면 K 값을 뭐 0으로 줘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로봇을 구현하다 보면은 내가 싱귤러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 계속 백그라운드로 해석을 하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 싱귤러 포인트에 얼마나 근접하냐에 따라서도 K 값을 다 달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에는 우리 연구실 같으면 이 K 값을 그렇게 뭐 싱귤러 근처에 있으면 크게 했다가 싱귤러에서 멀어지면 0으로 만들고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줘요. 뭐 K 이꼴 뭐 0.1 이렇게 항상 일정한 값을 주고 아까도 말했듯이 싱귤러에서 멀어졌을 때 이 K 값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는 아까 말했듯이 이 P 제어기를 가지고 대체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써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Damped Least Square Inverse라고 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제어를 해도 되는 거죠. 자, 이 관절 공간이 아니고 직교 공간 제어에서의 특징은 바로 이처럼 이제 저코비안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절 공간에서 제어를 할 때는 그냥 관절 공간에서 모타의 각도만 생각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교 공간에서 할 때에는 실제로 제어가 일어나는 것은 관절 공간에서 모타를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직교 공간에서의 말단의 자세고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게 바로 저코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교 공간 제어를 할 때에는 이 저코비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코비안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직교 공간에서의 계산 토크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채팅창이나